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중국이 지금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데 그 추락이 가속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그런데 이걸 살펴다 보면 여기가 죽음의 냄새가 나요. 죽음의 구판. 김지아 시인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 네크로필리아.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죽음의 냄새가 중국에서 난다 하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결점부터 봐야겠죠. 우리 안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 출산율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게 죽음의 냄새거든요. 자살률 보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특히 30대 이상에서 최고죠. 30대 이전에는 아이슬란드가 우리보다 높은데 30대 이상으로 가면 최고고 전체적으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한 10년 전에 대비해서 약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에 10만 명당 24.6명인데 이게 이제 10만 명당 30명이 넘었었거든요. 2011년에 6명이 줄었으니까 30명 중에 6명 줄었으니까 20% 감소한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감소해야 될 겁니다. 특이한 거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48.6명. 그리고 80세 이상이 69.8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개의 가설을 생각하는데요. 복지나 그다음에 가족의 돌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포함하는 얘기죠.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폰과 같은 소통 환경이 강화되면 이 노인들의 인생이 좀 더 유의미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돼 있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스마트폰 잘 사용하는 법을 계속해서 세련되게 배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무슨 복지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당신이 살아온 인생은 틀딱스러운 전쟁광 같은 인생이야 라는 그런 선배 세대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같은 자가 주요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나 마나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 흐름이 있고 그것이 문화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극복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좌좀 내러티브 이거는 뭐냐면 노인 세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관점이거든요. 야 그거 6.25 그거 양키 대신해서 싸운 거지 동족을 죽인 거지 그거 아닙니까? 중국이 만든 영화 장진호, 우리가 만든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저는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가 노인을 자살로 내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한 건데 그게 사회적 지배적인 문화가 되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봐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특히 이 개미소관, 이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와 같은 건강한 자유공화 보수의 관점의 목소리들, 그 컨텐츠들이 그나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노인 자살률이 그런 면에서는 떨어져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노인인데요. 60이면 이제 젊은 노인이죠.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60이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부터 더욱더 보다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될 텐데 제가 금융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얼마나 스마트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욕을 했으니까 비판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비판에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얘들 멘탈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젊은 층이요. 젊은 층은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생물학적 자살이 아니라 심리적 자살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삶과 도전을 포기하는 풍조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일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파가 아닐 텐데요. 저 파가 퍼질러져서 쭉 벌려진 상태를 파라 그럽니다. 라는 이제 푹 익어서 썩어버리는 걸 뜻하고요. 그러니까 퍼질러져서 썩어버리자. 인생 별거 있냐? 퍼질러져서 썩으면 되지. 그런 태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전에는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탕핑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 당이 누울 땅자고 평이 평평할 평자죠. 그러니까 그 평평하게 누워 있다. 우리 이제 그 시쳇말로 그 시체놀이 하면서 살면 된다 이 소리죠. 저기 뭐야, 주말에 피곤할 때 집에 쿡 처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지락달싹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태도가, 이 바일란 태도가, 인생에 대한 태도가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걸 그냥 제가 옮긴 겁니다. 하나는 어차피 인생은 엉망이다. 뭐 실패자가 된들 뭐 어떠랴. 그리고 뭐 집에 쿡 처박혀서 막 탄수화물 그냥 뱃속에 때려 넣으면 살이 막 찌고 그러다 과체중이 되고 뭐 지병이 생겨서 그래 숨져도 뭐 괜찮지.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은 두 가지 증상을 가집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해. 나 우울증이야. 그건 우울증이 아니죠. 우울증의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두 가지 증상은, 하나는 첫째, 우울증을 알아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것. 바일란이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고 온 몸이 물에 젖은 솜같이 느껴지는 것. 바일란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울증이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공황장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뇌가 경련을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공포가 막 벌떡벌떡하고 뇌가 경련 상태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무기력하다고 자살하지 않고 기분 우울하다고 자살 안 합니다.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바일란은 이런 면에서 일종의 집단 우울증 상태입니다. Collective Depression입니다. 저게 아마 정신심리학엔 저 용어가 없을 텐데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집단 우울증 상태예요. 중국의 젊은 층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은 중국의 오늘 병리적인 측면들을 쭉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 전쟁과 상관없이 중국 이미 골마 터졌다. 이미 골마 터진 상태인데 여기에 우크라 전쟁의 효과가 덮쳐가지고 중국 지금 급속 추락하고 있고, 저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다. 저 급속 추락 때문에. 그러나 중국 자체는 저 추락으로부터 아마 저 군당 체제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한, 인민해방국가 공산당 체제가 청산되지 않는 한 이번 추락으로부터 중국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먼저 요새 이제 유령도시 문제 많이 터져 나왔죠. 그래가지고 중국에 없던 증상이 있죠.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약 300개 사이트, 300개 도시, 크고 작은 300개 도시에서 이제 그 분양금을 은행에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월별 납입하는 그런 중국에 없던 지금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지금 어디로 번지고 있냐? 금융위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비중은 안 커요. 아직까지는 은행 총 여신의 한 2.4% 정도인데 저게 더 번지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고 개기고 있는 상태가 총 여신의 2.4%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2.2에서 3% 사이. 뭐 중국이 발표를 안 하니까 이제 겉으로 봐서 추정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고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몇 프로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주택시장의 전체 여신 규모가 몇 프로, 전체 여신 규모가 은행의 몇 프로이기 때문에 은행 전체 여신의 몇 프로니까 추정해 보면 한 2, 3% 된다. 이런 아주 거친 추정이에요. 정확한 추정이 아니라. 이 유령도시 전국 지금 6천에서 6,500만 가구가 유령 상태죠. 집이 비어 있죠. 이게 이제 시진핑이 한 일이냐? 아닙니다. 후진타오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후진타오. 예. 후진타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점인 후진타오 상해파는 착하고 뭐 시진핑 태자당 인민해방군 파는 뭐 악하다. 아닙니다. 다 인민해방군 손가락 위에서 놀고 있는 정파고요. 양쪽 다 극악무도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국인의 이제 부동산 심리,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도 이제 가계별 자산의 형태를 보면 우리도 한 60%가 부동산인데요. 중국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산이 그런 거고, 만약에 그 자산을 가지고 플로우로 돌려보면 부동산 수입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자산이라는 건 스탁 개념이죠. 스탁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단면을, 시간 개념이 없이 단면을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을 스탁이라 그러고요. 플로우라는 건 일정 시간 동안에 흐른 양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은 플로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치면은 우리는 저거가 굉장히 부동산이 소득에서는 비중이 낮아요. 그게 정상이죠. 중국은 그런데 부동산 투자가 물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서 팔고 그래서 재산세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양도세도 별로 없고 이래서 그게 플로우이자 자산 개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래도 집은 내 집이어야지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 폰지 사기 구조입니다. 뭐냐면 지방정부는 토지를 매각해서 좋고요. 은행은 돈을 빌려줘서 좋고요. 건설사는 판을 벌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자산을 불리고 돈을 벌어서 좋고요. 중앙정부는 GDP와 경기가 업돼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죠. 그림처럼 뭐냐면은 이제 지방정부랑 건설사가 이제 뭐 사바사바를 하든지 뭐 겉으로는 뭐 경매인데 실제로는 저게 경매겠어요. 건설사가 토지를 지방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대금이 가는데요. 저게 대금이 간다고 해도 저게 뭐 눈곱만한 대금일 수도 있고 또 가서 뭐 뒤로 돌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어두컴컴한 대금이 가는 거죠. 지방정부로. 그러면 이제 건설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위에다 설계도를 그리죠. 그래서 이제 일반 매입자들한테 이제 그림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매입자랑 장기 할부 금융을 맺는 거고요. 매입자가 월별로 납부를 하고 그 납입금 및 일반 대출금을 합쳐서 건설사의 은행이 자금을 대주고 이런 구조예요. 뭐 우리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청약 있고 뭐 중도금 있고 잔금 있고 분양할 때 저런 구조로 갈 때 미국과는 사뭇 다르죠. 미국은 집을 지어놓고 팔거든요. 집을 지을 때는 은행과 은행이거나 아니면은 우리로 치면서 PF라 그러죠. 프로젝트 펀딩 으로부터 돈을 끌어서 집을 지어서 그걸 팔아서 갚는 방식이죠. 미국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부분적이고 저 분양금, 분양 청약금과 중도금 뭐 이거 월별로 납부되는 돈 이런 돈으로 해서 주로 집을 짓는 모양이에요. 그럼 저렇게 돌아가려면은 우리 이제 한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지어지지 않은 집을 먼저 파는 거죠. 그 한국과 저렇게 돌아가려면은 은행과 정부에 의한 상당히 면밀한 금융권과 정부에 의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로 하죠. 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주택 건설 자금을 파이낸싱을 하려면 저는 건설업 안 해봤지만 돈 다루는 은행이거나 혹은 그런 쪽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대주라고 하죠. 그 동네에서는 PF 다루는 사람들 그런 데랑 제가 시행자로서 제가 사업의 프로젝트 오너로서 그런 데를 설득해 가지고 움직여야죠. 그럼 그런 데서는 제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저의 신용 상태 보고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까지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나갈 때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잖아요. 한 번에 뭐 900억 드는 건설 프로젝트인데 900억 오케이 박 사장 지으세요. 병 사장 지으세요. 900억 끊어줍니다. 900억 바로 인출 안 해주죠. 예를 들어서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 자금은 자기가 어떻게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체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가 지어졌다 그럼 20%만큼 180억 나가고 40%가 지어졌다 그러면은 또 180억 나가고 60%가 지어졌다 그러면 또 180억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나간단 말이죠. 이게 기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설사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딴 짓을 못해요. 그런데 중국 건설사는 무슨 짓을 해왔냐면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은행에서 건설 자금을 대출받은 거 가지고 다른 데서 또 토지를 또 사.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분양해. 그 건을 가지고 대출받은 거 가지고 또 사. 폰지죠, 이게. 이게 폰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대되면 문제가 없이 돌아가요. 수축되기 시작하면 이제 다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중국 GDP의 30%가 건설인데, 야 이거 자빠지면 큰일 나. 그러면 뭐 주택 건설 공제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도 프로젝트가 계속 운영되게 해서 그 실제 수요자 매입자들이 저기 손해가 안 보는 뭐 공제 보험 이런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돈 지르는 금융기관이나 PF 받는 사람들도 눈을 부릅뜨고서 야 이게 사업성이 돼 안 돼 계속 체크를 하고, 돈이 나갈 때마다 야 제가 저 건설사 제가 도둑놈 같아서 저 백모 저거 도둑놈 같은 놈인데 돈 빼갖고 딴 거 한 거 아니야? 야 이때까지 정말 우리가 준 돈 갖고 그만큼 기성이라 그러죠. 진도 그만큼 올라간 거 나간 거야? 이거 체크하고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견제, 균형, 비판, 검증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가 전혀 없는 폰지판인 거예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중국이 죽음의 냄새가 난다라는 게 이런 폰지판이, 이런 폰지 사기판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자빠진, 예를 들어서 요번에 망한 그 헝다, 에버그랜드, 헝다 같은 경우에 400조 원 부채거든요. 30 빌리언 US 달러니까. 아니 40조 원인가? 300 빌리언 US 달러니까 맞죠? 400조 원이죠. 300 빌리언 US 달러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 건설판에 대해서 아무도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못 걸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중국의 문제예요. 중국의 문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견제, 균형, 비판, 검증 구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큰 건일수록. 자,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 산불 정책이 튀어나온다고. 이게 언제 나왔냐. 2020년 8월에 튀어나온 거예요. 야, 시진핑 돌았냐? 왜 건설판 한꺼번에 죽이려고 저런 정책 내줬어? 저게 무지하게 살벌한 정책이거든요. 저게 이제 중국 말로는 세계의 3조 홍선, 어겨서는 안 되는 선,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데 셋입니다. 하나는 자산을 채무로 나눈 것이 0.7을 넘을 수 없다. 0.7보다 커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채무가 100원이면 자산은 70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채무가 확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채무가 100원이면 자산은 70원이어야 된다. 근데 자산 안에는 빚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이 순부채와 순자산은 항상 1보다 작아요. 100%보다 작아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고깃값으로 오늘 저 건설사 딱 회를 쳐서 매각해. 그랬을 때 가진 장비, 가진 토지 이거 다 매각하고 나면 건설사의 빚은 다 막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자산이 단기 채무보다 커야 된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단기 채무는 막을 수 있어야 된다. 단기 채무에 쫓겨갖고 황당한 짓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30대 건설사 중 20개 이상이 이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의 저촉이 됩니다. 30대 건설자 중에 이 세 조건을 다 충족하는 건설사는 10개도 안 됩니다. 저게 발표됐던 무렵에. 심지어 이제 중국 건설사 중에 굉장히 내실 있는 건설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우리식으로 한자를 읽으면 벽계원, 영어 회사명은 컨트리 가든인데 아마 광동 지방에서 큰 건설사일 거예요. 이거조차도 요새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벽계원이 컨트리 가든이 그럼 이 세 조건 중에 그 당시 발표됐을 때 몇 개나 만족해서 무려 2개나 만족했습니다. 꽤 괜찮은, 그러니까 컨트리 가든이 만족시키지 못했던 조건은 현금 자산이 단기 채무보다 좀 부족했어요. 나머지 큰 구조적인 조건은 만족을 시켰어요. 셋 중에 둘을 만족시켰다고요. 헝다는 셋 중에 셋 다 만족을 못 시켰고 그 컨트리 가든까지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컨트리 가든이 실적 발표가 실적을 상당히 좋게 꾸며서 분식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익이 안 나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자, 그러니까 세 조건 중 현금 보유만 만족시키지 못했던 비교적 건실한 업체였던 컨트리 가든마저 흔들거릴 정도로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골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저게 GDP의 30%고요. 일반인들이 자산 겸 자산 차익 소득해서 전체 아무튼 그게 70%의 돈이 거기 묶여 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 폰지 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건설사가 자빠질라 그래서 무너 앉으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데 내가 왜 계속 납입해야 되냐. 납입 거부 운동에 전국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납입 거부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은행은 건설사로 돈이 나갔는데 건설사는 그걸 가지고 딴 데 투자하느라고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차주인 일반인이 아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계속해서 주택 할부 자금을 왜 납입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는 올라가지도 않은 건축에 대해서 주택 할부 자금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중도 청약금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출 몇 프로 대출 뭐 중도 청약금이 2억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중도 그거 건설사랑 얘기해서 그거 중도금 청약금 말고 중도금 2억 중에 뭐 은행이 1억 5천은 해줄 수 있다. 1억은 해줄 수 있다. 그럼 너는 1억 갖고 와. 이런 식인데 그건 그게 아니라 머기지예요. 중국은. 거의 매달 돈을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건물에. 근데 건설사는 주저앉았다고요. 그러면 건물은 흉물스럽게 남아있어. 근데 나는 계속해서 돈을 내야 돼. 안 내겠다 이거야. 안 내겠다. 그 전국화됐어요 지금. 그럼 은행이 이제 금융위기로 가고 있다고요. 자, 이 중국의 이상한 그 멘탈 자체에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중국이 이제 높은 거 좋아해요, 이상하게. 전 세계 고공교각이 한 100개 있는데 중국에 50개가 있답니다, 이게. 저 고공교각은 구이저우에 있는 거죠. 산과 산을 가로지르는 거. 저런 짓들을 좋아해요. 마천루도 마찬가지죠. 마천루의 보유 숫자가 전 세계 1위고요. 유령 마천루. 저것도 이제 입주를 안 한 마천루.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저 천진, 티안진의 골든 파이낸스 117인데요. 저런 유령 마천루도 당연히 세계의 1위입니다. 이 중국 마천루 보유 현황을 보면요. 140m, 우리로 치면은 글쎄요. 한 35층 이상. 그게 2,900동이나 있고요. 그 중에서 220m 이상이 950동이나 되고요. 그 중에서 300m 이상도 100동이나 됩니다. 그 좀 멘탈이 이상한 거죠. 이렇게 마천루로 지어놓으면 잘 나가냐? 공실률이 20%에서 40%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어요. 거기다가 상당수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기준 미완이 81동인데 그중에 66동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멘탈이 이게 이상 야릇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국이나 이제 그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으로 이루어진 지배 집단은 이 마천루를 현대화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건설사가 마천루 지읍니다. 이제 동양 최고의 제일 멋있는 거 우리 거 한번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샹하이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저기 아까 텐진은 저건 세컨 티어 시리잖아요. 그러니까 2선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막 올라간다고요, 이게.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빵꾸 나서 이제 짓다가 내팽개친 것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멘탈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 회사들이 크지 못하게 막은 게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때예요. 2021년 하반기에 DD2싱 등 5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 중국계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당시에 저게 트럼프 정부가 반중적인 정책을 해서 포기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중국 인민해방군 공산당 집단이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커나가는 거를, 그래서 자기들의 영향력 바깥에 새로운 파워센터가 생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잭마, 알리바바, 엔트그룹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10월에 잭마 알리바바 회장이 사임을 했죠. 그리고 2020년 말서부터 2021년 초에 잭마가 잠시 행방불명 됐었습니다. 그 시기에 엔트그룹은 이제 알리페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하고 이제 자매 회사인데, 알리페이라고 이제 그 페이먼트 하는데, 이제 결제하는데, 엔트그룹이 뉴욕 증시 상장, 그때 상장했으면 약 40조 규모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엔트그룹이 우리는 인민은행의 감독을 받는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후에도 엔트그룹이 홍콩, 샹하이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2달 전인 6월 달에 엔트그룹이 우리는 홍콩, 샹하이에 상장할 뜻이 없습니다 라고 공식 부인한 다음 뉴욕 증시에서 중국계 회사들 주식 전체가 폭락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리바바의 그 자매 회사인 엔트를 저 정도로 주저앉히는 그런 앞뒤 꽉 막힌 인민해방군 그 집단이라면, 공산당 집단이라면 여기에 무슨 기업의 미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뉴욕 증시의 중국계 회사들 주식이 전체가 폭락했습니다. 저 사건 이후로. 다시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군당 체제가 하이테크 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막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월스트리트의 친중파들도 포기를 했어요. 이게 8월 달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헤지 펀드 중에 그 아주 제일 살벌하고 덩치 큰 그 회사가 있고요. 거기 레이 달리오라는 회장인데, 저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중국 그 친중파, 그 종중파여 갖고,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중국으로 이민 가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유 중인 중국 회사 주식들이 있어요. 이 헤지 펀드가. 그러니까 상장됐던 비상장이다. 알리바바 주식도 갖고 있고 그래요. 비상장인데도.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비상장이죠. 그 중국 알리바바 홍콩에 상장돼 있을 겁니다. 보유 중인 중국 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최근 한 2주 그런 상관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주식들이 알리바바, 디디, JD.com 등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입니다. 여기 다 매각해버렸어요. 이 종중의 거두, 두목, 친중의 두목이, 월스트리트의 친중 두목이 어느 정도 친중이냐. 작년인가 그 샹하이인가 베이징 들어가서 얼마나 중국이랑 가까운지 거기서 돈을 얼마를 그 모집을 했냐면 한 2, 3조를 순식간에 모집했어요. 투자 자금으로. 중국계 돈도 태반이고 그중에. 그런 사람인데도 결국 손을 털은 거예요, 원에.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